이번 주제가 바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의 인구와 관련된 부분, 그 노령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질병 사망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네. 근데 그거 처음 누가 얘기했습니까? 해밍웨이 말고요.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얘기를 정말 네이밍을 잘했다. 아니, 노인과 바다 제가 듣긴 했는데 저는 까먹었어요. 서울의 한 일간지가 이제 부산을 다루게 되면서 이제 노인과 바다, 그래서 그 일간지에서 아마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한 일간지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2008년도에 처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제가 먼저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다 했었습니까?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야. 이분이 2008년도 먼저 썼고 제가 2010년도에 노인과 바다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은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니요, 2010년에 쓰시고 그때 바로 상표 등록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등록을 하셨어요. 부산 방송이니까 부산에서 제일 먼저 쓴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 교수님이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들이 누가 먼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뼈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부산이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초고령화가 이 뭡니까? 노인 지표? 인구가 이제 유엔에서 정한 것인데 노인 인구가 7% 이상은 이제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14% 이상은 이제 고령 그 국가, 고령 도시 이렇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20% 넘어가면은 이제 초고령이라고 하고 부산이 이미 여기에 접어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유엔이 정한 그 노인 인구 비율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단계로 30%를 불과 이제 10몇 년 지나면은 30%가 넘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약 30% 가까이 지금 가 있습니다. 29점 몇 %인데 그래서 이제 30% 이상이 되는 데를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새로운 명칭을 붙여야 명칭을 돼요. 부여할 필요가 초초초 고령사회. 그렇죠. 지금 정하시면 처음이 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그 예. 고령화는 65세입니다. 만 그렇죠. 65세. 야, 65세. 근데 만 진짜 웃을 65세. 일이 아닌 게 일본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국가의 성장 탄력이 완전히 줄어들었다, 포기해야 되는 국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그 고령화율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예. 하는데 우리도 거기를 넘었으면 우리도 포기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자꾸 그쪽으로 나이가 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령화가 왜 나쁩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아주 나쁘죠. 일단은 물론 뭐 고령화율이 높다 하는 것은 그 속에 긍정적인 면은 그 소위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장수 사회의 이제 지표일 수도 있죠. 영양이라든지 보건의료 상태 이런 게 좀 좋은 부분의 반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죠. 이제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제 분모의 총 인구에 유입되는 충원이 되는 그 신생아 이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률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노인 인구의 이제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오게 되는 게 가장 큰 것이 이제 부양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니까 사회적 부양 부담이 크고 보건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부담비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국가와 도시의 활력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제 세금 낼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노인이 많은 데 있어서는 물론 뭐 고령 친화 산업이 있긴 합니다만은 소위 그 소비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재정 부담은 높아지게 되니까 이 사회적으로 끔찍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사망 가결 법안 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5세 넘어가게 되면은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제 소설도 나오고 작년에 그 관련 영화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일본이 사실
근데 연금이나 이런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노후 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국가인데도 그런 걱정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 노령 인구의 가장 큰 문제가 질이 낮은 노령 인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산을 충분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연금에 의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인구가 아니고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내팽개쳐지는 노령 인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따라잡고 있고, 근데 노후 보장은 안 되고 연금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노령 인구들로 넘쳐나면 저는 답이 없게 된다. 거기다가 제가 통계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본 그 부산의 초고령 20점이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비교적 근래에 본 거는 22% 21.5%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작년 말에 1년도 안 돼, 1년 정도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부산은 더 또 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거꾸로 출산율은 급격하게 네. 내려가고 네. 고령화율은 급격하게 올라가니 참. 이거를 저도 문제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출생률을 올린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무 예산만 썼다고 하죠. 그러면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 제가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시에 이제 좀 비판적인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문도 하게 되는데 부산시의 이제 고위 뭐 부시장이죠. 초 교수님 그럼 대안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당장 물어보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작년부터. 그런데 3차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3차 때는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지금 이번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는 아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 달성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이제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일단 어렵다. 그리고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204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세계 고령 사회가 고령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게 곧 2040년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령화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돌봄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돌봄을 이제 국가가 뭔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 하기보다는 국가는 이제 재정을 책임을 지면서 커뮤니티를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고령 친화 도시를 지금 WHO에서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산이 지금 고령 친화 도시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아까 이제 노후에 대한 질이 안 좋은 고령화다 이런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좀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연금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중고령자, 예비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노인 인구들에 대해서 양질의 그래도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40년에 제가 노인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젊으시네요. 아니, 이런 상태 같으면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출생률을 건드렸더니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해주신 대로 이 커뮤니티라는 건데 요게 정부가 예산은 들이대 어느 정도 지켜만 봐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관공서 돈을 써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보고서를 쓰느라고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커뮤니티 문제도 주는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출생률도 포기할 건 아니다. 아, 포기하지 말자. 예, 저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근데 세종시 같은 거 보면 계속 지금 출산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간단한 겁니다. 애 낳고 키우기 편하고 물론 그 부모들의 이제 직업적인 안정성도 있지만 그런 데서 답을 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좀 일에 대한 좀 아니면은 이 직업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좀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이 좀 더 양보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또 직장에서의 복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 보조를 좀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해야 된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여러 가지 면에서 꽤 괜찮은 도시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언론이 세종시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 혹은 아파트가 거의 모든 이 자기 삶의 기준 혹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데 세종시의 아파트값 폭락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심한 거죠. 17%인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사고 구조 혹은 이 구조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 교수님 말씀에 이제 조금 이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동북아가 이제 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 소장이 그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영 방송이 KBS가 이제 명견만리에서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이죠. 예, 이런 이제 400년 이야기를 걸리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야기를 나왔었어요? 했는데, 예, 그거는 여러 가지 2017년에서 100년 동안에 인구의 한 4분의 3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만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70몇만 그 70몇만이 되게 되는데, 이 의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정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가치라 할까,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 한국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하면서 좀 탈정치적이면서 정치가 누가 집권을 하든지 더 좋은 가치에 대한 공감을 하는 권력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조금 그 관심 있게 보는 학자 중에는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과 좁은 회락이라는 그 책을 이제 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혁신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도 드물지만 포용적인 나라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한국의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에 이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는 한국의 근본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이런 전제를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공감을 계속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노령화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 보면은 고독사가 부산이 또 1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독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령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9.8명으로 1위거든요. 평균이 6.6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만 유독 1.5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독사의 이번에 나온 그 통계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50대와 60대의 고독사 비율이 전체 고독사 발생 비율의 과반수를 훨씬 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5, 60대가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일본도 좀 비슷합니다만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발생 비율이 한 5배 정도 높습니다.
이걸 좀 취합을 하다 보면은 5, 60대 남성의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색과 이제 부산이 이 고독사의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 고립감과 고독감은 영국이 이제 장관을 이게 둘 정도로 세계가 이제 이 고립감이 주는 이것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위험도 암도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독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이런 나라가 되고 그것도 부산이 됐다라는 것은 부산이 얼마나 사회관계와 사회적 삶에 있어서가 내용이 취약한가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야, 그럼 고독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정부가 등장하면서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고독사에 대한 연구 내지는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본 그 보도에 따르니까 보건복지부가 낸 그 부산의 고독사의 숫자하고 부산시가 발표한 거는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산시가 훨씬 숫자가 적게 발표가 되어 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 고독사 보면은 동구 가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옛날에 여인숙이나 여관 했던 곳이 지금은 방금 얘기한 그런 노인들의 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달빵. 예, 해가지고 한 35만 원 정부에서 받으면 그게 28만 원 정도 한 달 28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뭐 컵 라면 먹고 사는데 그것도 이제 약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컵 라면도 한 개 사가지고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독사하고도 또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